안녕하세요. 11월 20일 팟캐스트로 듣는 핵과 인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핵과 인간, 오늘 또 팟캐스트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참고로 오늘 또뭐 책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네. 비핵화의 최후라고 하는 책이 좀 나왔는데, 아무튼 핵과 인간, 비핵화의 최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핵화의 최후는 방송 안 하시나요? 글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나중에 원하신다면, 또 우리가 또 그런 니즈에 또 충실하게 보답을 해드려야 네.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또 저희들이 또 봉사를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네. 핵과 인간 방송도 아직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또 광고를 하셨었잖아요. 네. 코리아 핵 위기 반전 드라마에 대해서 또 다뤄보시겠다고 네네. 그러셨는데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1993년부터 94년까지 완전 한반도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다이내믹 코리아더라고요. 네. 반전 드라마를 이렇게 써도, 이게 너무 드라마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픽션적인 요소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네. 그런 시기가 1993년 또 94년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보니까는 94년 1월에 CIA가 북한이 이미 한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속으로 IAEA가 완전한 사찰을 또 북한에 촉구하고 또 이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또 이러면서 6월까지 거의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제 불일치 문제, 네.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한 90g이 맞느냐, 미국이 추정한 10kg이 맞느냐, 이 플루토늄 양을 놓고 북미 간에 이제 대치 국면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근데 94년 들어서 느닷없이 이제 CIA에서 이미 북한이 한두 개 핵무기를 만든 것 같다, 이런 네. 어떤 이제 주장을 하고 나와서 상당히 좀 위기가 가파르게 좀 전개가 됐던 국면이었죠. 네, 그럼 이 CIA의 핵무기가 이미 제조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그 주장의 근거는 플루토늄 불일치에 근거한 건가요? 그러니까 1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고, 그걸 네. 무기화할 경우엔 한두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죠.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일단 네네. 플루토늄 불일치 사건도 있었고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불일치 사건이 핵무기 제조까지 말이 이제 커진 거네요. 그렇죠. 이제 비약이 심했죠. 그러니까 음. 나중에 그 제임스 클래퍼라고 이제 CIA와 쌍벽을 이루는 정보기관이 DIA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 펜타곤 산하에 DIA 국장이었던 제임스 클래퍼가 1996년도에 그런 얘기를 냈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 최악의 시나리오, 음. 최악의 시나리오를 북한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좀 부정확한 정보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다. 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말에 동감이 되는 게 1994년 2월 초에 북미 간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한반도 유사시 단기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북한을 통일한다는 작전 계획 5027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작전 계획 5027 그런 거 이제 그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미 양국이 좀 북한을 압박하겠다라는 취지로 그걸 이제 언론에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공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 근데 또 단순히 이런 내용만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핵항모였던 그 칼빈 스노우를 미국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전진 배치도 했었고, 또 네. 패트리엇 부대를 반입을 했어요. 근데 이 패트리엇 부대 반입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미국이 그 90년, 91년 걸프전을 벌이면서 이라크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패트리엇 부대를 파견한 거였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이라크도 당시에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어용 무기인 패트리어트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이라크의 보복력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이라크를 손보겠다.
뭐 네.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봤을 때도 미국이 패트리어트 부대를 한국에 배치한 건 이제 선제 공격이 임박했구나. 아, 아, 그런 어떤 굉장히 그래서 이제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 험악한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줬던 게 93년 3월 달에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었어요. 음, 엄청 그 논란이 됐다고 그래요. 서울 불바다 소동. 그래서 한참 한국에서 뭐 피난 전쟁이 이제 곧 벌어진다 이러면서 뭐 몇몇 분들은 식료품도 사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군대에 가려고 이제 입대 원서도 내놓고 이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시기였어요. 네. 근데 뭐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고 그게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생필품들 막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이거 군대를 이 상황에서 가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느낌도 들었었죠. 그럼 이 서울 불바다 소동이 이제 민간인들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한국 정부도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었었나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이걸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언을 짜집게 한 겁니다. 네. 그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를 할 때 북측 대표의 발언을 이제 거두절미하고 서울 불바다 발언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박영수의 발언은 대화의 방법도 있고 대결의 방법도 있고 전쟁의 방법도 있다. 네. 북한은 그 어떤 것도 피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서울은 여기에서 멀지가 않다. 그 음, 서울도 불바다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발언은 거칠었지만 방어적 성격이 강했던 거죠. 네. 문맥적으로 예, 보면 예. 그렇네요. 근데 앞에 그래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음, 잘라버리고 서울 불바다 발언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좀 공안 정국 이런 아, 걸 좀 조성하는데 이용을 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죠. 근데 보면은 미국은 또 상당히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북폭 계획을 주도한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의 회고에 의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는 전쟁 비상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하는데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발언은 뭐 한국 정부에서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런 면이 컸는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쟁 계획을 짜는 것까지 나갔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서울 불바다 발언 때문에 미국이 전쟁 계획을 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북한이 이 오메가2 원자로에서 그 사용 후 연료봉을 인출하는 걸 일종의 금지선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이제 그걸 인출을 해서 제철을 하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금지선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북한한테 계속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었어요. 네, 그걸 중단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엔 뭐 이제 강력한 경제 제재 더 나가서 이른바 이제 핀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쪽집게식 공격 영변 핵시설에 대한 쪽집게식 공격을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건 그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칠지만 방어적인 성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도 자기가 여차하면은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그걸 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울이 이게 휴전선에서 이렇게 멀지 않구나. 네. 불과 한 2, 30km밖에 3,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북한의 어떤 이제 야포 전력에 의해서 북한 서울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에 그런 어떤 대응 계획 네. 이런 것들도 당시 펜타곤에서 검토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대응 계획이 진짜 한마터면 전쟁 발발로까지 이어질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 책에 기술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쟁 위기 4년 후인 1998년에야 미국 관리로부터 D-Day H아워에서 1시간만 늦었다면 한반도에 대단히 큰 위기가 왔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들은 게 아니고 네, 그건 예, 네네 예.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 그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용, 나중에 네, 이제 국회의장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보수계인 정치적인 거목의 한 사람이죠. 이제 그런 박관용 씨가
그때 2000년인가요? 그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제작팀한테 한 말이 그거였죠. 그래서 그 D-Day가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1994년 6월 16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이 94년 6월 16일은 굉장히 특기할 만한 날입니다. 특기할 만한 날이었죠. 그러니까 한편에선 백악관에선 이게 이제 북한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원자로에서 사용 후 연료를 계속 인출을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IAEA 이 감시단도 추방을 한 상황이었고, 또 IAEA 안전조치 협정에서도 이제 북한이 탈퇴를 선언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미국이 설정한 그 금지선을 북한이 좀 넘나드는 이런 국면에 가 있으니까 그때 6월 16일 날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었죠. 네. 그래서 1단계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그래서 북한한테 연료봉 인출을 중단해라 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고, 만약에 북한이 그걸 거부할 경우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이제 외과수술적 그 공격을 개시를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한반도에 증원군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보복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면전을 네. 감수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3단계 계획을 백악관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북한의 분위기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는 네. 그런 어떤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걸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 계획에 서명을 하기 직전에, 네. 그 계획에 서명을 하기 직전에 전화벨이 울렸죠. 상당히 극적인데요, 그렇죠. 전개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의 발신처는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 그때 누가 가 있었냐면 지미 카터, 네. 전 미국 대통령이죠. 이제 1970년대 후반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이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죠. 네. 예, 김일성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지미 카터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받은 지미 카터가 평양에서 바로 백악관에 전화를 건 거예요. 예,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를 누가 받았냐면 나중에 이제 그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를 할 때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네. 그때 국무부 차관보였죠. 그래서 차관보 그 로버트 갈루치가 그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회의에 전달을 한 거죠. 네. 김일성이 이런 제안을 내놨다라고 이제 그 회의에 전달했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지미 카터가 CNN 생중계에 나온 거예요. 언론까지. 예, 예. 사실 지금 북미 관계로도 사실 좀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갈 수 있는데, 그때 지미 카터가 CNN 생중계단하고 같이 갔어요. 네. 생중계 팀하고. 그래서 이 CNN에 딱 나와가지고 라이브로 김일성하고 그 얘기 나눈 거, 네. 김일성의 제안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지미 카터가. 특사도 아닌데 상당히 파격적으로 그렇죠. 일이 진행되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발표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에서 환영 성명이 나옵니다. 예? 북한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한 만큼 미국도 여기에 화답해야 된다. 네. 그래갖고 백악관 분위기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지미 카터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네. 당신은 미국의 특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다.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다. 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지미 카터가 마치 이제 특사 그 이상의 역할. 예. 특히 이제 CNN의 그 생중계로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걸 보고 처음에 이제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저 노인네가 저 엄청난 일을 네. 저지르고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좀 분위기를 톤다운 시키면서 이걸 좀 차분히 검토해보자. 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엘고. 예, 그때 부통령이었죠. 30대의 부통령. 네. 아주 젊은 미국의 정치인이었죠. 이 엘고 부통령이 이걸 한번 차분히 검토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결국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재개를 해서 북한의 정확한 의사를 타진해보자. 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1994년 이 극적인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6월 16일이 하루가 그렇게 저물게 된 거죠. 대한민국 국민 입장으로서 어쨌든 일이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기쁘긴 한데,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다는 거를 4년 후에 알게 되었는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한미 관계,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랬거든요. 민족은 동맹보다 더 진하다. 네. 예? 예. 그래서 동맹보다 민족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취임한 지 한 달 후에 북한이 NPT 조약에서 탈퇴를 했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이 중단하기로 했던 팀 스프릿,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 군사 훈련이었던 팀 스프릿 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와중에 93년 3월 달에 북한이 NPT에서 탈퇴를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이 확 바뀝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YS 그 김영삼 정부의 눈에 비친 건 북한은 곧 망할 텐데, 네. 곧 망할 텐데 그러면 이제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갖고 통일하면 하면 될 텐데 뭔 북한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느냐. 네. 예,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막 그 반대를 하고 또 방해를 하고 네. 또 지미 카터의 방북도 뭐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어요. 어. 예, 그러니까 그때 클린턴이 한편으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강력한 부탁이니까 네. 그걸 마다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지미 카터의 방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김대중. 예, 그때 미국에 있었던 김대중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분이죠. 이 김대중이 지미 카터의 방북을 제안했었는데, 근데 또 김대중과 김영삼은 굉장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 정부에서 지미 카터의 방북을 반대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턴이 결국 특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다라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절충을 한 거예요. 예, 좀 쇼부를 친 거죠, 그렇게.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미 카터가 특사 이상의 그 역할을 해낸 것이었죠. 그럼 지미 카터 이제 전 대통령이 특사 이상의 행동을 하면서 행보를 보여주면서 이제 또 한반도 문제가 좀 전환돼서 제네바 합의로까지 결국 이어지잖아요. 네. 제네바 합의에서 좀 합의된 내용들 아니면 뭐 특기할 내용 있으시면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그 합의 사항들이 많이 있죠. 북한은 핵 동결을 하기로 했고, 또 미국은 이제 중유 이제 그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고, 그리고 미국의 주선하에 네. 경수로,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갖고 있었던 건 흑연 감속로예요. 근데 이거는 전력 생산은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플루토늄을 만드는데 이렇게 최적화된 원자로예요. 네. 예. 근데 경수로는 좀 그 반대 성격이 강하죠. 경수로에서도 사용 연료봉을 재처리하면은 플루토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무기급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북한이 흑연 감속로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의 주선하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이 그 경수로 사업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70%를 한국에 떠넘기게 되는 거죠. 한국과 합의된 사항이었나요? 뭐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한미 간에 이견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핵사찰을 수용해야 경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당시 김영삼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북한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거꾸로다. 경수를 먼저 제공해야 이제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제네바 합의에는 그걸 갖다 이제 좀 절충안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경수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그러나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핵사찰을 받는 거로, 예,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부시 행정부 들어서면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는데 아주 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죠. 뭐 나중에 파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북미 간에 이제 핵에 관련돼서 합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 보장도 있고 괜찮은 합의 같은데 현재는 이런 수준의 합의가 불가한가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합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습 효과가 일단 미국에선 상당히 좀 거부감이 강해요. 이른바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간 첫 합의다. 네. 예. 그래서 뭐 같은 말을 2번 사지 않는다, 3번 사지 않는다. 그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그 미국한테 북한한테 속아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 뿌리가 이제 이 합의에 있었고, 거꾸로 북한은 더해요. 예. 북한도 미국한테 속았다.
예? 서로 어, 불신이. 예, 네. 속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미국이 확실히 약속한 상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네. 이제 1인치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아주 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될 정도의 상응 조치에 집착하는 동시 행동에 집착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또 제네바 합의에 있어요. 아, 사실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해놓고 안 지킨 게 많이 있었거든요. 예, 네. 안 지킨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유제공 같은 경우에도 매년 50만 톤씩 그 미국이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제네바 합의가 채택되고 한 달 후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게 돼요. 아, 예. 근데 이제 공화당은 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중유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 일본한테도 가서 빌리고 호주한테도 가서 빌리고 네. 유럽연합에 가서도 빌리고, 예. 그래서 그거 빌려가지고 중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시기가 많이 그럼 늦춰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또 북한도 좀 불만을 갖게 됐었고, 뭐 경수로는 뭐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그게 언제 완공될지 뭐 세워라 내워라 뭐 이런 어떤 분위기였고, 북미 관계 정상화나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북한은 아주 그냥 그 이른바 동시 행동, 단계적 행동, 단계적 조치, 이게 이제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아주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제네바 합의에 대한 배신감, 예,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죠. 그럼 북한의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이제 북한에게 속았다라는 이게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네바 합의 이후에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이 북한의 약속 이행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왜 속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속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주로 2000년대 부시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 전에 미국 정부의 그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꽤 훌륭했다, 네. 만족할 만하다, 이런 그 내부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화당은 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북한의 속임수 게임에 넘어간 거라고 하는 것, 또 뭐 악행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직후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공화당이 2000년 미국 대선에서 그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합의를 깰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부시 행정부 들어서 약간 이것도 ABC, Anything but 클린턴인가요? 그렇죠. 클린턴 행정부에서 나온 합의는 그렇죠. 인정할 수 ABO.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는 anything but 오바마. 네. 오바마가 한 건 다 뒤집는 뭐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때 부시 행정부가 등장했을 때 부시의 대북 정책의 키워드는 ABC다. anything but 클린턴이다. 클린턴이 한 건 절대 안 한다. 네. 막 이런 것들이 그때 굉장히 강했었죠. 그 어떤 정치적인 반감, 네. 예?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이 정파 간의 갈등, 대결, 이런 부분들이 대북 정책을 왜곡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죠. 근데 제네바 합의 이후에는 그래도 북미 간의 대화라던가 이게 뭐 소외되긴 했었어도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1998년에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또 새로운 논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잖아요. 첫 네, 번째는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북한이 금창리에 비밀 핵시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3단계 로켓 광명성 1호죠. 이걸 발사했다 하면서 미국이 이 북한에게 약간 속았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그 뉴욕 타임즈가 삭간몰 삭간몰 기지를 보도하면서 뭐 거대한 속임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때도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소스로 해서 북한이 금창리에 몰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특정 보도를 했었죠. 네. 예, 그리고 그 며칠 뒤에는 또 북한이 3단계 로켓을 쏘아 올렸고, 특히 이제 비밀 핵선 논란이 상당히 파장이 컸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화당은 호시탐탐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북한이 비밀리에 금창리에서 핵시설을 만들고 있어? 네. 제네바 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봤던 거죠. 예. 그리고 또 바로 직전에는 그 럼스펠트, 나중에
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맡게 되는 럼스펠트가 뭐 이상한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5년 이내에 북한이 미국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게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해갖고 주변 그때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 주변의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뻥치지 마라. 너무 과장이 심하다. 네. 이러던 때에 북한이 3단계 로켓을 쏘아 올리니까 럼스펠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광명을 만난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평가를 내리게 한 결정적인 근거는 미사일 디펜스, 예. MD를 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자 했는데 네. 럼스펠트 위원회에서 딱 그 이제 구실을 만들어준 이런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당시 3단계 로켓의 발사보고 미국 강경파들이 이제 아주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이거다 이런 어떤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죠. 예.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DJ.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1998년도 상당히 한반도 그 정세에 있어서 중대한 그 전환점이 되게 되는데 그 전환점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은 바로 DJ 김대중 정부의 등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30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 네. 다음 시간에 좀 다루면 그 좋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김일성을 만나서 그 북미 간의 대화만 중재한 것이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도 중재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7월 중순쯤에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네. 예, 합의를 했고 김영삼 정부도 오케이를 했고 근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상대방이 그렇게 사망을 했으면 한편에서는 이제 조문을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후의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조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부영 전 의원,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이부영 의원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네. 엄청나게 공격을 당해야 돼요. 어후. 예. 근데 이제 YS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좋은 파동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을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으로 몰아갑니다. 전범으로 그 몰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군 또 경찰의 뭐 비상계엄령도 선포하고 네. 그리고 그때 소련하고 이제 90년에 한소 수교를 맺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이 비밀 해제된 문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이 문서들을 막 공개를 합니다. 음. 이 한국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킨 거다라고 하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네. 그렇지만 그 타이밍에 그렇죠? 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상대방의 사망한 것에 대해서 조문은 고사하고 네. 이걸 어떤 국내에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또 북미 간의 대화에 해방을 놓고 뭐 이런 어떤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북한에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김영삼이 있는 한 절대 남측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좀 당연한 반응이네요. 예, 뭐 경직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그리고 또, 네.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은 김영삼에 있는 한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김영삼은 이제 절대 권력이었던 김일성이 사망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그때 최악의 식량난 시기로 접어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악재가 뭐 계속 쌓였던 거죠. 미국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좀 지지분해지고 있고 국제적인 고립은 가속화되고 있고 엄청난 홍수와 또 가뭄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보면서 김영삼 정부는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북한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좀 통일 대통령을 꿈꾸는 네. 그런 남북한 사이의 엇박자가 이루어지면서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낸 네. 역사적 공간을 유실하게 되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거죠. 네. 뭐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 후에 말씀하신 대로 게임 체인저인 체인저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고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좀
팁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가 다 잘한 건 아니었어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좀 냉정하게 공과 과 또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고 이게 오늘날 또 어떤 네. 시사점을 주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런 것도 짚어봐야 이 방송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도 한번 두루두루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들은 이번 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